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 캄캄한 새벽 4시. 서울의 한 낡은 빌라촌, 그 중에서도 해가 가장 늦게 드는 반지하 방에서 72의 박순재 여사님이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 눅눅한 공기에 시달린 탓인지 굽은 허리와 무릎 마디마디가 쑤셔왔죠. 하지만 그녀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밖에는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낡은 손수레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순재 여사님은 평생을 억척같이 살아온 분입니다. 젊어서는 시장 바닥에 좌판을 깔고 채소를 팔아 삼남매를 키웠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자식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앞만 보고 달렸죠. 하지만 다 키워 출가시킨 자식들은 이제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추기 바빴습니다. 어느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운 결핍뿐이었습니다. 에고, 허리야. 그녀는 익숙하게 방수포를 뒤집어 쓴 손수레를 끌고 어두운 골목길을 나섰습니다. 손수레 바퀴가 낡은 시멘트 바닥을 긁으며 내는 끼잉 마이너스 소리가 이 고요한 새벽 골목의 유일한 소리였죠.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골목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어젯밤 누군가 버린 종이 상자, 구겨진 캔. 그것들은 그녀에게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밥이었죠. 한나절을 꼬박 돌아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에야 그녀는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그녀의 키만큼이나 높게 쌓인 폐지 더미가 작은 산을 이루고 있었죠. 오늘은 얼마나 되려나? 손술에 가득 쌓인 폐지를 고물상에 넘기고 그녀의 거칠고 주름진 손에 쥐어진 것은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였습니다. 딱 오늘 저녁 먹을 칼국수 한 그릇 값이었습니다. 그녀는 터벅터벅 낡은 운동화를 끌며 시장 골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복권이라는 붉은 글씨가 쓰인 작은 가게가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땀 흘려 돈을 벌었지 저런 종이 쪼가리에 희망을 걸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에이, 저런 걸 뭐하러.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젯밤 자식들에게 용돈 좀 붙여달라고 어렵게 전화를 걸었다가 엄마, 저도 힘들어요라는 차가운 대답만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했죠. 그래, 딱 한 장만, 딱 한 장만 사보자. 저게 뭐라고. 순재 여사님은 홀린 듯 가게로 들어가 주머니 속에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자동으로 드릴까요? 점주의 물음에 그녀는 뭐가 뭔지도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로또라는 것을 사봤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반지하 방, 차가운 밥을 물에 말아 저녁을 때우던 순재. 여사님은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그 종이 쪼가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침 TV에서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고 있었죠. 에이, 맞을 리가 있나? 그녀는 무심하게 번호를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3번. 있네. 7번. 이것도. 15번, 21번. 그녀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3번, 42번. 마지막 번호까지. TV 화면 속에 그 숫자 6개가 그녀의 손에 들린 종이 쪼가리에 모두 똑같이 박혀 있었습니다. 1등 당첨금 50억 원. 어, 어, 어. 순재 여사님은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린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꿈일까요? 생시일까요? 그녀는 자신의 마른 뺨을 잇는 힘껏 꼬집어 보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식들이었습니다. 내 새끼들, 이제 고생 안 시켜도 되겠다. 어깨 펴고 살겄다. 그녀는 50억이라는 숫자보다 그 사실이 더 기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의 번호를 꾹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이 밤중에 웬일이? 아들, 내 아들아. 엄마, 왜 울어? 무슨 일이야? 그녀는 차마 50억이라는 말을 먼저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 기쁨을 자식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다. 얘들아, 아니, 우리 아가들, 다 모여라. 내일, 아니, 당장 내일 저녁에 엄마가 딱 하루만 빌려서 최고급 한정식 집에서 한턱 쏜다. 다들 무슨 일 있어도 꼭 모여. 다음 날 저녁 박순재 여사님은 평생 처음으로 비싼 옷을 빌려 입었습니다. 아들이 예약했다는 그 최고급 한정식 집은 문턱부터가 번쩍번쩍 금빛이었죠. 그녀는 이런 으리으리한 곳이 영 어색하고 불편해서 낡은 신발코만 연신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에요. 룸문이 열리고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콧배기 한번 안 비추던 큰아들 내외, 시집가서는 연락도 뜸하던 딸, 그리고 막내 아들까지. 삼남매가 모두 모여 그녀를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오늘 너무 고우시네. 엄마,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이고,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이게 얼마 만에 받아보는 환대일까요? 큰아들은 연신 비싼 갈비를 그녀의 앞접시에 올려주었고, 딸은 뭐가 그리 좋은지 엄마 부르며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막내 아들은 어머니, 술 한 잔 받으세요. 제가 다 키웠네요. 우리 어머니라며 너스레를 떨었죠. 순재 여사님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이게 행복이지. 50억이 기쁜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생기니 이렇게 자식들이 다 모여 웃어주는 바로 이 순간이 그녀가 평생을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이 내 생일이네. 내 생일이야. 그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애써 누르며 가방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 접어두었던 그 종이 쪼가리. 아니, 은행 지급 확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자식들아. 엄마가 오늘 너희들 부른 이유가 사실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있었던 그 기적 같은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로또 50억에 당첨이 됐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던 룸 안의 공기가 마치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머니 라며 살갑게 굴던 삼남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따뜻하고 정겹던 자식들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에 홀린 듯 번뜩이는 낯선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50억이요?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순재 여사님의 손에 들린 지급 확인서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장하십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 큰 돈을 지금 그냥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안 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당장 제게 주십시오.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라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뭐, 형님이 뭘 관리해? 옆에 있던 딸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죠. 엄마, 형님 사업하다 말아먹은 게 얼만데. 엄마, 그 돈 형님 주면 안 돼. 나 저번에 말한 그 강남의 아파트, 그거 한 채만. 응? 엄마, 누나는 또 무슨 소리야? 다들 엄마 돈을 자기 돈처럼. 조용히 있던 막내 아들마저 형과 누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님도 누나도 안 됩니다. 두 분 다 돈 관리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차라리 제일 안정적인 공무원인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제일 안전해요. 뭐, 이 자식이. 그들은 방금 전까지 고기를 구워주던 집게를 든 채로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눈에 어머니 순재 여사님은 없었습니다. 오직 50억이라는 돈만 보일 뿐이었죠. 순재 여사님은 그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아니었는데 그녀는 그저 자식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었던 것뿐인데 아이고 머리야 속이 안 좋다. 나 화장실 좀. 그녀는 어지러운 머리를 붙잡고 비틀거리며 룸을 빠져나왔습니다. 철컥 마이너스. 순재 여사님이 나간 룸의 문이 닫히자마자 으르렁대던 삼남매의 싸움이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죠. 큰아들이었습니다. 아, 그만들 해.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야? 그럼 어떡해. 엄마 저러다가 저 돈 진짜 기부라도 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저 큰 돈을 쥐고 있게 하면 안 돼. 저 돈은 우리 돈이야. 우리가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삼남매는 마치 평생의 원수라도 만난 듯 서로를 노려보다가 이내 아주 은밀하고도 끔찍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날 밤 최고급 한정식 집에서 돌아온 박순재 여사님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50억 원이라는 기적은 하룻밤 만에 악몽이 되어버렸죠. 돈 앞에서 흉측하게 돌변하던 자식들의 그 낯선 눈빛. 제가 관리할게요. 아니, 저한테 맡기세요. 아파트를 사주세요. 그 목소리들이 마치 지옥의 귀신 소리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반지하 방 차가운 바닥에 앉아 꼬깃꼬깃한 당첨 용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만 없었다면, 이 종이 쪼가리만 아니었다면, 자식들이 저렇게까지 괴물처럼 변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녀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에게 50억은 고마운 어머니의 선물이 아니라 당장 빼앗아야 할 먹잇감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울리던 전화벨 소리에 순재 여사님은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어제 헤어진 이후로 삼남매는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어 서로를 비난하고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큰형한테 절대 맡기시면 안 돼요. 그 돈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날릴 사람이에요. 엄마, 내가 막내 아들 사업 자금 대주라고 했어? 그 돈 나 줘. 나 아파트 사야 한다고. 순재 여사님은 이가 부서져라 아랫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죠.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남은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다들 그만해라. 엄마, 됐다. 이놈들아, 너희들 어미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구나. 그 돈 너희 같은 놈들한테는 단돈 10원 한 푼도 못 준다. 내가 평생 땀 흘려번 돈이나 마찬가지인 이 돈.
전부 전액 기부해버릴란다. 다시는 이 어미한테 돈 달라 전화하지 마라. 쾅!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거칠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나절이 지났을까요? 똑똑 마이너스. 누군가 조심스럽게 반지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큰아들이었죠. 어젯밤에 그 탐욕스러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죠. 어머니, 어제는 저희가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그는 품속에서 아주 번쩍번쩍한 책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국내 최고급 VVIP 실버타운 입주 안내라고 쓰여 있었죠.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약 드시는 것도 잊어버리시고.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이 생기셨으니 저희가 걱정이 돼서요. 여기 국내에서 제일 좋은 실버타운인데 건강검진부터 최고급으로 모신대요. 저희가 돈 다 낼 테니 한번 검사만이라도 받아보시죠. 네, 어머니. 뭐, 실버타운? 이놈아. 순재 여사님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날 벌써 늙은이 취급도 모자라서 병자 취급을 해? 멀쩡한 사람을 무슨 당장 그거 들고 썩 꺼지지 못해. 그녀는 아들의 손에 들린 팜플렛을 거칠게 낚아채 방구석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 제 말 좀. 이라며 몇 번 더 매달리다가 결국 그럼 푹 쉬세요. 라며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순재 여사님은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며 방바닥에 떨어진 팜플렛을 구겨버렸습니다. 별되도 않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혈압약을 먹기 위해 부엌으로 간 순재 여사님. 그녀는 무심코 창문 틈새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반지하 방 창문은 바깥 골목길 바닥과 눈높이가 딱 맞았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돌아간 줄 알았던 큰아들의 구두 끝이 창문 바로 앞에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가고 왜 저러고 있나? 순재 여사님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큰아들은 쪼그려 앉아 자신의 낡은 혈압약 봉투를 뒤지던 그 쓰레기 봉투를 다시 몰래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아들의 그 다정했던 목소리가 갑자기 지옥의 속삭임처럼 그녀의 귓가를 서늘하게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큰아들이 다녀간 뒤로 박순재 여사님의 반지하 방에는 지옥 같은 정적이 흘렀죠. 자식들은 더 이상 돈을 달라며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순재 여사님의 낡은 심장을 더욱 옥죄어 왔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50억 당첨 용지를 가슴에 품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햇살 대신 차가운 그림자가 반지하 방 창문으로 스며들었죠. 똑똑 마이너스.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대답 대신 쇠로 된 우편함 뚜껑이 철컥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방 안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평범한 우편물이 아니었습니다. 겉봉투에는 큼지막하게 법원 등기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죠. 법원? 순재 여사님은 평생 법원 같은 곳과는 담을 쌓고 살아온 분입니다. 그녀의 거칠고 주름진 손이 그 두툼한 봉투를 향해 떨리며 다가갔습니다.
봉투는 이상하리만치 무거웠습니다. 마치 돌덩이라도 든 것처럼 말이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그녀의 평생을 뒤흔드는 너무나도 낯설고 무서운 단어였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년 후견? 그게 무슨 뜻인지 순재 여사님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적힌 글자들은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청구인 이정수 장남, 이정미 장녀, 이정식 차남 피청구인 사건 본인 박순재 모. 자식 셋, 삼남매의 이름이 나란히 자신을 고발하는 자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이 멎을 듯한 가슴을 부여잡고 본문 내용을 한자 한자 눈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청구인 박순재는 최근 급격한 인지 능력 저하 및 치매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액의 복권 50억 원 당첨 사실을 망상처럼 떠들고 전 재산을 탕진할 우려가 있기에 장남 이정수를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건강 검진 받으세요. 라며 걱정하던 큰아들의 그 슬픈 얼굴. 그것은 이 끔찍한 서류를 만들기 위한 연기였던 겁니다. 자식 셋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늙은 어미를 치매 환자로 금치산자로 법적인 식물인간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봉투 안에는 서류가 더 남아 있었죠. 툭! 그녀의 무릎 위로 수십 장의 사진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순재 여사님 자신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어두운 골목길에서 낡은 손수레를 끄는 자신의 뒷모습, 쓰레기 더미 앞에서 젖은 종이 상자를 뒤지는 자신의 굽은 허리, 고물상 앞에서 동전 몇 푼을 받아들고 공허하게 웃는 자신의 비참한 얼굴.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놈들이 어머니 힘들게 그게 뭐예요라며 말리기는커녕 이 늙은 어미의 가장 비참한 순간들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몰래 사진으로 찍어댔던 것입니다. 증거자료 1. 피청구인 박순재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채 매일같이 쓰레기를 수집하며 배회하는 모습. 사진 밑에 달린 그 차가운 글귀가 순재 여사님의 눈을 찔렀습니다. 50억? 그놈의 50억 때문에 평생을 바친 자식들이 자신을 폐지 줍는 치매 노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배신. 그것은 칼이나 총으로 찌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의 이름으로 부모의 남은 인생 전부를 산채로 무덤에 묻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박순재 여사님의 반지하 방. 그곳은 더 이상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는 법원에서 날아온 그 끔찍한 서류들과 자식들이 몰래 찍은 폐지 줍는 자신의 비참한 사진들이 마치 조각난 무덤처럼 흩어져 있었죠. 그녀는 방 한구석에 웅크린 채 그 사진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키워낸 그녀의 목숨보다 소중했던 삼남매였죠. 그런데 그 자식들이 이 늙은 어미를 치매 환자로 망상에 빠진 정신병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50억 원. 그놈의 종이 쪼가리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녀는 품속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해진 50억 당첨 용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남은 여생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줄 동아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동아줄이 아니라 자식들이 자신을 묶어 산 채로 묻어버릴 관이었습니다. 그래, 이거, 이게 없어져야, 이게 없어져야 내 새끼들이 다시 돌아올지도 몰라.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부엌의 낡은 가스레인지 앞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50억 당첨 용지를 붉은 불꽃 위로 가져갔습니다. 종이 끝이 노랗게 그을리기 시작했죠. 이 끔찍한 악몽을 이 돈과 함께 그냥 다 태워버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똑똑 마이너스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재 여사님은 화들짝 놀라 불을 껐습니다. 이젠 자식들이 무서웠습니다. 또 무슨 덫을 가지고 왔을까요? 누구세요? 어머니, 저, 막내 며느리예요. 막내 며느리였습니다. 가난한 집 출신이라 평생 구박만 받고 남편 막내 아들에게조차 무시당하던 존재감도 없던 그 아이였습니다. 순재 여사님은 자식들의 그 끔찍한 모의에 이 아이도 끼어 있을 거라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장 가. 너도 똑같은 것들이야. 당장 가.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이거 보셔야 해요. 제발요. 문을 사이에 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순재 여사님은 한참을 망설이다 쇠사슬을 풀고 무거운 현관문을 아주 조금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잔뜩 겁에 질렸지만 무언가 굳게 결심한 듯한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돈 욕심나요. 50억? 누가 싫겠어요. 저도 사람인데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어머니, 이건 사람이 자식이 부모한테 할 짓이 아니잖아요.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차가운 반지하 방 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낡은 휴대전화 하나를 떨리는 손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한정식집에서 남편 막내 아들이 형님들이랑 속닥거리는 게 너무 이상해서 그날부터 제가 몰래 녹음을 했어요. 제가 죽일년이에요. 남편을 의심해서 며느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이걸로 싸우셔야 해요. 제발 이대로 무너지시면 안 돼요. 휴대전화 스피커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그녀의 자식들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큰아들 엄마 요즘 깜빡깜빡하는 거 우리가 잘만 몰아가면 치매로 만들 수 있어. 딸 맞아. 폐지 줍는 것도 다 증거야. 정신이 온전하면 그 돈을 쥐고 폐지를 줍겠어? 막내 아들 그럼 병원 진단서는 의사 매수해야 하는 거 아니야? 큰아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일단 성년후견인 신청부터 해서 돈줄부터 막는 거야. 우리가 엄마를 보호해야지. 하하. 박순재 여사님은 그 녹음 파일을 듣고 있었습니다. 50억 당첨 용지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평생 억눌러 왔던 끔찍한 분노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멈췄습니다. 희미했던 그녀의 눈동자가 쇠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을렸던 당첨 용지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슴속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그날 아침, 박순재 여사님의 허리는 40년 전 떡 장사를 시작하던 그날처럼 꼿꼿했습니다. 더 이상 폐지를 줍던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녀의 손에는 50억 당첨 용지 대신 며느리가 목숨 걸고 건네준 그 낡은 휴대전화가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식들의 추악한 음모가 담긴 진실의 목소리가 들어 있었죠. 이것만 있으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신문 기일. 그녀는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 복도에 섰습니다. 판사를 만나 이 모든 부당함을 알리고 저 짐승 같은 자식들의 죄를 물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헌신했지만 오늘은 인간 박순재로서 자신의 존엄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녀가 조정실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복도 끝에서 익숙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가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큰아들이었죠. 그런데 큰아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막내 아들, 바로 며느리의 남편이 함께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죠. 어머니, 잠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발요. 큰아들이 막내 아들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어머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치매 검사를 권하던 그 슬픈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손에 쥔 승리자의 차가운 얼굴이었죠. 어머니, 지금 손에 그거 들고 계시네요. 재수 씨가 훔친 거, 그거 불법 녹음인 거 아시죠? 순재 여사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거 지금 법정에 내시는 순간 어머니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 어머니가 제일 아끼시는 이 막내 아들은 끝입니다. 무슨 소리냐? 불법 녹음 교사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뭐 많더군요. 재수 씨는 당연히 감옥 갈 거고요. 그리고 이놈. 큰아들은 막내 아들의 어깨를 짐짝처럼 밀치며 순재 여사님의 발치에 쿵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렸습니다. 이놈도 공범입니다. 자기 아내가 그런 짓을 하는 거 알면서도 묵인했으니까. 어머니 살려주세요. 네. 막내 아들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70대 노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 아내, 지영이가 임신했어요. 이제 겨우 3개월. 어머니 저 감옥 가면 안 돼요. 애 아빠 된단 말이에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임신. 그 한마디가 순재 여사님의 뇌리를 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만 있으면 저 악마 같은 놈들을 심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은 순재 여사님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가장 잔인한 인질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신을 유일하게 믿어준 며느리, 그리고 뱃속의 핏덩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의 목숨까지도 이 싸움의 담보로 잡힌 것입니다. 순재 여사님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휴대전화를 쥔 손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이걸 제출하면 이기지만 모든 것을 잃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치매 노인이 되어 모든 것을 빼앗기겠죠. 큰아들은 무릎 꿇고 우는 동생과 돌처럼 굳어버린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비로소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이겼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셔야죠. 판사님이 기다리시겠네요. 순재 여사님은 결국 그 휴대전화를 쥔 손을 낡은 외투 주머니 속으로 아주 천천히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그렇게 힘없이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최종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 안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쪽 편에는 마치 상주라도 된 듯 검은 옷을 맞춰 입은 삼남매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어머니의 치매 증거라며 챙겨온 서류들이 두둑하게 들려 있었죠. 반대편에는 박순재 여사님이 막내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건넸던 그 결정적 증거인 휴대전화는 결국 뱃속의 손주를 위해 차마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무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피청구인 박순재 씨는 정말 50억 원에 당첨된 사실이 있습니까? 판사의 무거운 물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판사님. 그녀의 대답에 큰아들이 기다렸다는 듯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판사님, 지금 저 말씀 자체가 저희 어머니가 망상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흑, 어머니, 제발. 큰아들은 준비라도 한 듯 눈물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법원 입구에서 몰래 찍은 사진 한 장을 더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순재 여사님이 막내 며느리와 함께 법원에 들어서는 사진이었죠. 판사님, 이 여자를 보십시오. 저 여자는 저희 막내 동생의 아내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 며느리에게 꼬드겨져 50억이라는 돈에 집착하고 계십니다. 며느리가 어머니를 조종해서 저희 삼남매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어머니를 저 여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습니다. 순재 여사님은 순식간에 며느리에게 조종당하는 망상 환자가 되어버렸죠. 막내 며느리는 아니에요. 라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방청석에서는 며느리가 문제네, 돈 때문에 시어머니를 하는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는 순재 여사님을 향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피청구인 박순재 씨,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증거도 증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70평생 억울하게 산 늙은 노인일 뿐이었죠. 순재 여사님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네, 저 망상 환자 맞을지도 모릅니다. 늙으면 다 그렇죠. 어머니, 아들 부부는 드디어 넘어왔다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 여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순재 여사님은 낡은 외투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아닌 아주 두툼한 종이 뭉치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은행에 가서 500원을 주고 직접 출력한 문자 메시지 내역이었습니다. 저놈들이 제가 치매라고 주장하는 날짜가 바로 이달 5일부터 7일 사이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만 이건 바로 그 5일부터 7일 사이에 저놈들이 이 어미한테 보낸 문자 내역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뭉치를 판사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는 제 유일한 희망이에요. 오전 9시 10분. 어머니, 통장 번호 뭐예요? 제가 안전하게 모실게요. 오전 9시 15분 엄마. 나 엄마 없으면 죽어. 강남 아파트. 제발. 오전 9시 20분. 수백 통의 아첨과 돈을 요구하는 노골적인 문자 내역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물로 어머니가 망상 환자라며 호소하던 바로 그 자식들이 보낸 문자였죠. 판사님, 제가 정말 망상에 빠진 치매 노인이라면 저놈들은 왜 이 치매 노인한테 이렇게 절박하게 통장 번호를 물어봤을까요? 법정안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남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순재 여사님은 그들의 변명을 들을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오래된 손바닥만 한 녹음기 하나를 더 꺼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휴대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장사할 때 혹시 모를 시비에 대비해 품고 다녔던 그녀 자신의 녹음기였습니다. 그리고 판사님, 제가 치매라 깜빡깜빡 잘해서 녹음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웅 하는 잡음과 함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은 50억 당첨 사실을 알렸던 그 최고급 한정식 집에서의 대화였습니다. 큰아들 제가 관리한다고요. 아버지 제사도 안 모시는 놈이 무슨. 딸 오빠는 뭐 잘났어? 엄마, 나 아파트 안 사주면. 나 이 집 딸 아니야. 막내 아들 다들 조용히 못해. 그 돈, 내가 맞는 게 제일 안전해. 돈 때문에 서로를 물어뜯던 자식들의 그 생생한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순재 여사님이 녹음기를 높이 쳐들며 핏발선 눈으로 자식들을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판사님, 이게 이 어미를 보호하겠다는 내 새끼들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박순재 여사님의 그 처절한 외침과 함께 법정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삼남매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죠. 방금 전까지 어머니가 망상이라며 눈물로 호소하던 그 뻔뻔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가장 추악한 속을 발가벗겨진 채 군중 앞에 내던져진 기분이었을 겁니다. 저건, 큰아들이 무어라 변명하려 했지만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50억이라는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들이 치매 환자라고 주장하던 바로 그 어미가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음하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판사는 굳은 표정으로 순재 여사님이 제출한 문자 내역과 녹음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법정 경위를 시켜 녹음기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엄마, 나 아파트 아니야. 내가 맡을 거야. 돈 때문에 서로를 물어뜯던 그 생생한 목소리가 법정 안을 다시 한번 가득 메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세상에 저런 짐승만도 못한 돈이 뭔지 하는 탄식과 경멸의 소리가 복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판사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망치를 탕 내리쳤습니다. 청구인들의 성년 의견 개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삼남매를 향해 법복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인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목적으로 법원을 기만하고 존속을 협박하였음이 명백합니다. 이는 법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검찰에서 다룰 문제입니다. 사기 미수 및 존속 협박. 이 추악한 범죄에 대해 법원은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판사님, 아니에요. 억울합니다. 삼남매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닥에 엎드려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법정 경위들이 그들의 팔을 붙잡아 차갑게 끌어냈죠. 순재 여사님은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는 그 세 자식의 뒷모습을 그저 아무 표정 없이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피청구인 박순재 씨, 판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제 법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됐습니다. 그 50억 원은 온전히 어머님의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순재 여사님은 판사를 향해 70평생 굽었던 허리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꼿꼿하게 폈습니다. 그리고는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판사님, 저는 오늘 제 돈을 지키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박순재라는 제 이름을 지키러 온 것입니다. 그녀는 품속에 있던 50억 당첨 용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의 말씀대로 이 돈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을 제가 원하는 곳에 쓸 것입니다. 그녀는 방청석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는 막내 며느리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판사님, 이 50억 원 전액을 저처럼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추운 겨울날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에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며칠 후 해가 뜨기 전 캄캄한 새벽 4시 서울의 그 낡은 빌라촌 골목 끼잉 마이너스 익숙한 소리와 함께 순재 여사님이 낡은 손수레를 끌고 반지하 방을 나섰습니다. 모든 것이 50억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 그날과 똑같았죠.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날이 추워요. 이거 목도리 하고 가세요. 그녀의 옆에는 이제 남편과 이혼하고 당당히 자신의 삶을 선택한 막내 며느리가 또 다른 손수레를 끌며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목에 둘렀던 붉은 목도리를 풀어 순재 여사님의 목에 정성껏 감아주었죠. 순재 여사님은 그 따뜻한 온기에 50억 당첨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돈은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지만 사람은 그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새벽을 여는 첫 번째 빛을 향해 손수레를 밀며 걸어 나갔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